네, 안녕하세요. 기태쌤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 강의죠. 이제 개학 일자도 확정이 됐고,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때쯤이면은 2주에서 열흘 정도 아마 개학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마 여전히 좀 생활 패턴이 많이 어그러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개학에 맞춰서 여러분들 습관을 지금부터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확진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잠을 좀 푹 자고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서 딱 학교에 다닐 때에 내가 딱 몸이 건강하게 그런 상태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훈계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이제 60페이지 대외관계부터 이제 시작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막 할지 말지 고민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대외관계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좀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이 사화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외관계를 한 다음 임진왜란을 하는 그런 식으로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화를 먼저 할게요. 자, 교과서는 그럼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조선시대 시대 구분할 때 이제 사화기라고 불렀던 그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는 두 세력을 중심으로 보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가 훈구, 또 하나가 사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훈구라고 하는 거는 한자 뜻을 그대로 쓰면은 공훈자의 옛구자예요. 그러니까 공훈이라는 건 우리가 왜 공을 세웠다, 훈장 할 때 그 훈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돼요? 훈장이 있는, 그러니까 공을 세운 오래된 신하, 이런 뜻이 됩니다. 훈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세웠던 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세조가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았죠. 그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을 이제 훈구라고 하고, 얘네들이 주로 세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배우게 될 성종 시기까지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포인트 뭡니까? 공을 세운 애들. 그래서 기득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종이 왕이 됐을 때 이 훈구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얘네들을 좀 견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용한 세력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합니다. 사림을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선비사자의 수풀림자. 그러니까 선비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냥 선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한 사람들. 근데 이 사림의 이제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고려 말에 이제 신진사대부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이제 정도전 쪽 급진파 사대부는 조선 건국에 이제 기여를 했고, 정몽주로 비롯된 온건파 사대부는 이제 조선 건국에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몽주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조선에 참여하기보다는 지방에 내려가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써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 그 표를 막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몽주, 길제, 뭐 김숙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관직에 진출한 게 아니라 지방에서 계속 제자들을 양성한 겁니다. 그렇게 양성된 세력을 우리가 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성종 때부터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뭐라 그랬죠? 훈구를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굳이 얘네들을 어디에다 주로 등용했냐면은 3사에 주로 등용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사헌부, 사간부, 홍문관. 뭐 할 수 있다? 권력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뭐 비리나 이런 걸 감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곳. 그래서 얘네들은 관직이 그리 높진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훈구를 견제하는데 힘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훈구와 사림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둘 간에는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겠죠. 왜냐면 훈구는 맨날 자기들한테 뭐라고 하는 그 사림들이 너무 꼴보기 싫었을 거고, 사림 입장에서는
얘네들 이제 성리학을 이제 빡세게 공부한 애들이라 가지고 어떤 도덕성 막 이런 거 엄청 강조해요. 근데 훈구를 보면은 얘네는 뭔가 도덕관념이 부족한 비리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막 비판하고 싸우고 하는 게 성종이 즉위했던 시기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이런 3사의 활동을 성종이 뭐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적극 밀어주면서 이 훈구와 사림의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이 왕이 돼요. 연산군이 20살에 이제 젊은 나이에 왕이 되는데 이 연산군은 되게 자기가 왕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자부심이랄까요? 뭐 이런 게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인 성종이 맨날 이 3사 관리들에게 뭔가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연산군이.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연산군이 워낙에 이제 자유분방한 또 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산군 입장에서는 이 사림 세력, 3사의 관리들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내주고 싶어. 근데 사실 갑자기 혼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림을 혼내주고 싶어 하는 애 또 있죠. 그게 누굽니까? 훈구예요, 훈구. 그래서 이 훈구와 연산군이 모종의 힘을 합쳐가지고 사림을 공격한 사건이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거냐면은 김용직이라는 사람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문제가 됐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조의제문이 교과서에 또 이렇게 날개로 내용이 나와 있죠. 한마디로 사림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종직이 과거에 이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과정을 중국의 역사에 빗대어서 좀 비판을 한 글이 조의제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훈구의 사람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연산군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요런 기록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실록에다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연산군에 달려간 거죠. 그 연산군 입장에서는 세조가 증조할아버지입니다. 증조할아버지. 그러면 세조를 부정한다는 거는 곧 자기도 부정하는 거고 근데 자기 아버지인 성종도 부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왕실을 부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연산군이 이거를 이제 좀 구실로 삼아서 사실 원래 이유는 3사가 너무 이제 자기들을 뭐라고 하는 게 싫었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구실로 삼아가지고 이제 사림들을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했던 게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역사적인 기록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무오사화의 사자를 역사사자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역사로 인한 화다 뭐 이래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림이 많이 이제 약해졌죠. 그럼 누구의 세상이 오는 겁니까? 연산군은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할 거고 훈구는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서로. 그래서 결국에는 부딪히게 된 거죠. 훈구와 이 연산군이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근데 연산군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내가 왕인데 왜 왕이 마음대로 못하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한테 또 반대하는 이 훈구 세력들을 몰아내고 싶은 어떤 구실이 필요했어요. 그 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비윤씨 사건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살짝 성종이 되게 괜찮은 왕인데 좀 약간 밤에 여자 문제가 좀 복잡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성종의 부인이었던 그러니까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이제 왕비가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때 연산군 나이가 매우 어렸어요. 뭐 한 유딩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때쯤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연산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사극에서는 보통 이거를 이제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마치 연산군이 이때 알았던 것처럼 막 포장을 해요. 그 연산군이 막 분노하겠죠. 우리 엄마를 죽였을 때 찬성한 놈들 다 나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연산군이 연기를 한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연산군의 엄마를 사약을 줘야 된다 또는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이제 벌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갑자사화입니다. 근데 이게 뭐 훈구만 죽인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관련된 인물을 죽이는 과정에서 훈구 살인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사화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갑자사화 이후에는 이젠 연산군을 막을 수 있는 그 제어 장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상 연산군의 어떤 폭군의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별의별 짓을 막 다 합니다, 연산군이. 그걸 뭐 제가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좀 막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신하들이 참다 못해서 왕을 갈아치운 사건이 바로 중종반정이에요. 그래서 중종을 왕에 올리면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된 게 중종인데 신하들이 일으킨 다음에 이 중종을 왕위에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종은 사실 본인이 왕이 될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좀 신하들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겠죠, 이 중종은.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중종 입장에서는 내가 저 훈구 세력의 눈치를 보고 살 순 없지. 그래서 역시 성종이 했던 것처럼 새로운 세력을 등용해요. 그게 누구냐면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이에요. 이 조광조는 당시 이제 되게 젊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매우 출중하고 사람의 됨됨이가 되게 바른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림들 사이에서도 되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슈퍼스타예요, 조광조는. 이 조광조를 내 옆에 두면은 그래도 좀 나도 왠지 좀 똑똑한 왕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훈구도 견제할 수 있겠지라는 중종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조광조는 그런 이제 중종을 뒤에 얻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조광조는 일단 자기의 어떤 개혁 정치를 도와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혈량과라는 걸 실시해요. 인재를 뽑는 제도인데 이 혈량과는 어떤 시험이라든지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아가지고 뽑는 그런 제도예요. 그럼 당연히 이 혈량과로 인해서 뽑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대체로 사림의 어떤 세력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훈구 입장에서는 지들 편늘리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혈량과가. 반발이 좀 있겠죠. 근데 이제 더 열받는 건 두 번째예요. 훈구파의 공훈을 삭제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종반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쨌든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주역들. 이 주역들은 중종이 왕이 된 다음에 공신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아요. 왜냐하면 연산군을 몰아내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광조가 그 공신 명단을 쫙 봤더니 짝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는 이날 집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막 이름이 올라가 있어. 얘는 뭘 했다고 이름이 올라가 있지? 얘가 왜 1등 공신이지? 의문을 가진 거예요, 조광조가. 조사를 합니다. 얘 이날 뭐 했는지 조사해. 얘 이날 뭐 했어. 막 다 찾아봐요. 그랬더니 가짜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삭제하고 그 공신 자격을 박탈하자라는 게 조광조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처음부터 안 주면 상관이 없는데 줬다 뺏으면 열받아요. 내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받았을 때 뺏기는 거는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훈구파들이 여기에서 너무나도 분노를 한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조광조 저놈 몰아내자. 이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광조 뒤에 누가 있어요? 중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구파 눈치를 봤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중종도 조광조한테 조금 약간 환멸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올바른 사람, 너무 올곧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사실 같이 다닐 때 좀 피곤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중종도 점점 이 조광조의 이제 올바름, 사실 올바름이라고 하기도 뭐한 좀 너무 이상적인 그런 생각들에 너무 지쳐요, 중종이. 이 정도까지 해야 돼? 그것도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종도 조광조를 좀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내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감이 이제 훈구하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음모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조광조가 뭐 역모를 꾸민다는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결국 조광조를 귀양 보내고 사약을 먹여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교과서에서도 등장하는데, 근데 이 일화는 당연히 이제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당시에 조광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제 쫓겨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진 일화이지 전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광조가 제거가 되고 조광조를 비롯한 또 사림이 같이 제거가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기묘사화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 벌레 때문에 죽었다. 이거 기묘하네? 그래서 기묘사화다. 뭐 이렇게 설명하신 선생님도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묘사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형적인 사화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약간씩 이제 섞여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을사사화. 자, 을사사화는 이제 중종이 좀 이제 역시 여자 관계와 자식 관계가 약간 복잡한데, 후대의 인종이 되는 세력과 후대의 명종이 되는 세력을 지지하는 파가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대윤파와 소윤파로. 그래서 그 둘이서 서로 자신이 지지하는 왕자로 왕위 올리려고 싸웠던 게 이제 외척 간의 갈등이에요. 외척이라는 건 이제 왕비의 친척이죠. 그래서 왕비의 친척들끼리 막 싸운 사건인데, 처음에는 인종이 왕이 되면서 대윤파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인종이 또 여러 사건에 뭐 또 일어나요. 거기까지 제가 다 설명하기 힘든데 일찍 죽습니다. 1년이 채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소윤파의 승리가 되면서 대윤파가 제거되는 사건이 을사사화입니다. 그래서 명종 때의 특징이 뭐냐? 외척 간의 갈등이라는 거네. 외척. 그래서 이게 을사사화고, 근데 이 과정에서 살인이 또 섞여 들어가 죽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화로 분류하게 됩니다. 4가지 사화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각각의 사화의 어떤 원인과 결과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결과랄 건 별로 없고, 예를 들어 키워드가 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오사화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외척 간의 갈등이다 하면 을사사화 기억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키워드들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뭡니까? 만약 물어본다면은 조광조예요. 조광조와 관련된 정책들, 요거는 교과서에 이제 사료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붕당의 형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까지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사림들이 이제 화를 당했다, 그래서 이제 사화라 그랬죠. 이제 훈구들한테 막 공격을 당했던 건데, 사림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16세기가 되면은 이 전국을 주도하게 돼요, 사림들이. 자, 그 배경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사림이라는 거는 지방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어디서 공부하냐면은 서원이라는 데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림은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계에 사림이 싸그리 죽으면은 얘네들이 막 다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내가 나갈 차례다, 그래서 막 다 기다리고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애들이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속된 말로 죽여도 나오고 죽여도 나오고 죽여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사림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훈구는 공을 세운 이제 신하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공을 세울 만한 사건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또는 이제 그 과거의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사림이 이제 정계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 사림들 중에서도 결국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쪼개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붕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붕당의 의미는, 붕이 이제 법붕자, 그 당이 이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뭐 친한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는다라는 건데, 여기서 친하다라는 거는 뭐 쟤랑 나랑 친구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학문적 견해가 가깝거나, 그러니까 어떤 성리학을 두고 어떤 해석하는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출신 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붕당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출신 지역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친하다 이건 아니고, 출신 지역이 같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슷한 스승한테서 이제 배울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문적 견해도 유사할 수 있고,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했을 때 비슷한 의견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편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대체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동인과 서인으로 불렸는지는 아래 이제 사료에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조선에는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조전랑. 이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은 사실 그렇게 높은 관직은 아니에요. 한 6품 정도인데, 보통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주는 관직이 이조전랑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이조전랑의 권한이 뭐냐면은 3사의 관리들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는 기능도 추천하는 그 기능이 아니고 추천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조전랑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어떤 권력의 독재를 견제하고 비판을 하는 이 3사의 관리들을 나랑 좀 친한 사람들, 또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넣을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조전랑을 누가 하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당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장원급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이조전랑 자리에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무진장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반대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윤원영이랑 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크게 관련이 없는데 뭐 건덕지를 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윤원영 집에서 한번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배경 지식이 없었네요. 윤원영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제가 을사사화 설명드릴 때 이제 명종파가 있다 그랬죠. 이걸 소윤이라 그러는데 그 수장이 윤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윤원형이 어쨌든 왕의 친척으로서 권력을 막 휘두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외척들이 날뛰면 안 되지, 윤원형 나쁜 놈이지,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윤원형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심의겸이 이 김효원을 그런 윤원영이랑 엮어가지고 쟤는 이조전랑 자리에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럼 막 싸웠겠죠. 근데 결국에 이제 김효원이 이조전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과거 시험을 쳤는데 이번에 장원급제를 누가 했냐면은 심의겸의 동생이었던 심춘겸이라는 사람이 또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운명의 장난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김효원이 야, 쟤는 안 돼! 이러면서 또 이제 반대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반대의 근거가 뭐였냐면은 이 심의겸과 심춘겸의 가문이 외척이라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왕비와 관련된 그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보지 않았냐. 윤원영 같은 애들이 그렇게 막 권력을 막 휘둘렀던 이유가 외척들이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애들 자꾸 요직에 앉히면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김효원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명분은 좀 있었죠. 그래서 또 싸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효원의 말이 맞다라고 한 사람들을 이제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인이라고 했고, 아니다, 심의겸의 말이 맞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서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성향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동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진 세력이에요, 신진 세력. 그러니까 최근에 막 관직에 진출했던 좀 파릇파릇한 애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파릇파릇하고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정의감에 불타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이제 막 알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건 이래야지라는 도덕관념이 매우 투철한 경우가 많아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척신정치. 그러니까 척신정치가 뭐냐면은 외척들이 이제 관리가 돼가지고 주로 정치하는 거를 척신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척들이 신하가 돼서 정치하는 거. 이 척신정치는 그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외척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도덕관념이 투철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성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계속 이제 관직에 있으면서 못 볼 거 다 보면서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성사림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척신정치도 일단 경험을 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험을 해봤더니 외척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외척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신정치를 청산하자는 동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 서인들은 야, 뭐 외척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야. 외척도 유능하면 써야지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심의겸을 지지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게 된 거를 우리가 붕당이 이제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봤더니 이 동인들은 주로 서경덕이나 이황이나 조식의 제자더라.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인은 봤더니 이이나 성원의 제자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까지 맨날 말끝마다 어렵지 않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스토리랑 같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붕당이 형성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가 이루어졌느냐?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공론을 중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론. 공론이라는 게 이제 옆에 이제 날개에 보시면은 어떤 성리학에 되게 뭐 잘 어울리는 공정한 뭐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가 이제 동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자, 이번에 코로나로 등교 개학 연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동인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의견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동인은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는 등교 개학은 없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일종의 동인의 공론인 거예요. 그럼 서인은 또 서인대로 생각이 있겠죠. 야, 코로나는 코로나더라도 공부는 해야지 임마 이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개학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종의 서인의 공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무리들이 어느 정도 합의한 그런 주장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걸 공론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공론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면서 견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초창기의 붕당은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한쪽의 의견이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편에서 야, 근데 이런 문제도 있잖아, 저런 문제도 있잖아, 이것도 생각해 봐야지 이러면서 서로 이제 비판하고 서로 이제 그거를 견제하면서 권력의 독주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가치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내가 더 권력을 갖기 위한, 상대방을 찍어 누르기 위한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붕당 정치가 어떤 형태인지를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빼먹었는데, 이 공론을 이제 이야기할 때 교과서에서 살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살림. 이 살림은 뭐냐면은 중앙정계에는 진출해 있지는 않아요. 지방에서 계속 제자들을 양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중앙정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제자들한테 아니 요즘 시국이 이런데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게 막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관리들 사이에서도 뭐 어디에 계신 누구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살림도 공론을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살림이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그때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아껴놨던 대외관계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지금 한 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기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조선의 외교의 어떤 기치를 사대교린이라고 합니다. 사대교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대교린. 사대라는 거는 이제 섬길 사자의 큰대. 그래서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사대, 큰 나라를 섬긴다. 교리는 뭐냐면은 사귈 교자의 이웃 린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귄다, 이웃과 교류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4대에 해당을 했던 게 바로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하고는 이제 조공책봉 관계라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에게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바치게 되면은 명나라는 이제 우리에 대해서 책봉을 해줘요. 책봉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그 조선 지역의 왕으로서 당신을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독립국의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명나라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거, 이런 식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주변에 있었던 대다수의 나라들이 중국과 이런 식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공책봉 체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관계가 안정되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어떤 국경에서의 어떤 문제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랑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경제라든지 문화적으로 우리가 얻는 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조공을 바치게 되면은 우리가 맨날 갔다가 돈 갖다 바치는데 이게 무슨 이득이에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100의 선물을 준다. 그러면 중국은 그 대국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그만 나라에서 100을 가져왔어? 그러면 우리가 더 잘해줘야지 이러면서 200, 300을 줘요. 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갖다 바치면은 이득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과서 아래쪽에 사료도 나옵니다. 명나라에서 우리한테 너네 그만 좀 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오게 되면은 걔네들은 더 많은 선물을 챙겨줘야 되는데 조선이 너무 자주 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만큼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야 너네 그만 좀 와도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조선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명나라를 모시는데 그 정도로 되겠느냐. 우리가 더 자주 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갔던 나라가 이제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득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어떤 발전된 문물들을 중국을 통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득인 관계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명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뭐 간섭한다거나 우리를 통치한다거나 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속국의 관계는 아니다.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리는 뭐냐면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우리의 외교 태도를 교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강경책과 회유책을 섞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다는 거죠. 자, 여진에 대해서는 일단 무역소를 설치해요. 그래서 무역소를 통해서 여진에게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교역을 하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여진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방편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얘네가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가 군사를 몰고 가서 여진족을 토벌하기도 합니다. 이제 세종 때 김종서라는 사람이 결국 여진족을 토벌하고 그 자리에 만든 게 사군과 육진이라는 지역이에요. 지도로도 제가 띄워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가 이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어쨌든 이웃이기 때문에 교류를 해야겠죠. 우리나라 항구 3개를 개항해가지고 이거 이제 삼포 개항이라고 하는데 이 3군데에서 일본과 교역을 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 얘네가 뭐 왜구 같은 게 막 또 일어나가지고 괴롭히고 이러면은 또 우리가 출동해가지고 또 혼내주고 그랬다. 그래서 대마도를 우리가 공격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토벌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긴 한 게 대마도 공격해서 이제 한 번 싸워서 이겼는데 한 번 더 싸워 져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진 거는 안 써놓고 이긴 것만 써놨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웃에 대해서는 대등하게 잘해주다가도 혼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주체적인 외교를 했다라는 게 기본적인 조선의 외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뭐 요렇게 했구나 뭐 보시면 되고 핵심적인 내용은 요 4대의 내용 그 다음에 이 교린의 여진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식 요거를 보시면 돼요. 되게 금방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대외관계를 이어서 일본과에 있었던 우리 조선의 역사를 바꾼 그 전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임진왜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되게 강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임진왜란은 그 전개 과정을 막 세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보시면 이제 눈치가 오죠. 순서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아요. 어떤 식으로 전개됐나. 그래서 사실 실제 임진왜란의 중요도에 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자체가 많은 건 아니니까요.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가 언제죠? 우리가 보통 역사 공부할 때 외우는 연도가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죠. 네, 1592년입니다. 조선 건국이 1392년이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게 1492년, 조선 건국 100주년, 그 다음에 조선 건국 200주년, 임진왜란.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임진왜란이 터졌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있어요. 일본이 원래 전국시대라 그래서 막 여러 세력으로 막 쪼개져 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 시대를 끝내고 통일한 사람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뭔가 좀 하나로 이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하나로 뭉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다가 적을 설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다른 반이랑 배구시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막 단합을 해요. 뭐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단합을 꾸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목표는 이제 명나라였어요. 그 명나라 가는 길에 이 조선도 차지해야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일본은 이 전국 시대가 거의 100년 가까이 지속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얘네들. 그럼 그 1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전투 기술과 어떤 전쟁에 필요한 도구나 이런 게 무지막지하게 발달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엄밀히 이제 따져보면은 거의 뭐 100년, 200년간 제대로 된 전쟁 한번 안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싸우는 법을 잊어버린 나라였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붙는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침략했을 때 순식간에 이제 도시들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선조는 이제 도망을 가죠. 피난을 갑니다. 북쪽으로 도망을 가죠. 의주까지 가요. 의주까지 갔다는 거는 결국 여차하면은 명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도망을 갔어요.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 사이에 이제 한양은 함락이 됩니다. 한성이 함락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이 발목을 잡히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사실 전쟁을 치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병사수, 뭐 도구? 네, 전부 다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밥이에요, 밥.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밥을 못 먹으면은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해도 쪽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밥이 어디 있습니까? 전라도 쪽에 있어요. 전라도에 곡창지대가 많아서 사실 여기를 장악을 해야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도시락을 수급할 수가 있어요. 뭐 일본에서 전부 다 배달해 올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배달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은 안정적으로 바다를 장악을 해야 됐겠죠. 근데 그 두 가지를 모두 실패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순신과 여러 의병들 때문에. 바다에서 이순신이 너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 바다를 장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 바다를 장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배달을 못 간다는 거예요. 밥 배달을. 그럼 이제 육지에서 전라도라도 차지해야 되는데 일단 바다를 통해서 전라도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육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는 또 여러 의병들이 맞서 싸우면서 결국 일본이 이 전라도를 제대로 차지를 못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 명나라의 원군이 도착을 하고 북쪽에서 다시 조선의 군사와 명나라의 군세가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중요한 성 중에 하나였던 평양성을 결국 우리가 되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쯤 해가지고 일본도 야, 이 싸움 이거 장담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더 싸우는 게 사실은 이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 양 국가 간의 휴전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싸우자.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서로 이제 협상 조건이 있겠죠. 뭐 일본은 우리나라 영토의 뭐 절반을 달라고 하고 막 별의별 협상 조건을 다 걸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휴전회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쳐들어온 게 1597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정유년에 다시 난이 일어났다. 근데 이때 이제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명량해전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이 일본의 133척의 배에 맞서서 이 명량에서 어마어마한 전투를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일본이 바다에서의 어떤 그 장악에 실패하면서 또 전쟁 보급에 매우 차질을 빚게 돼요. 사기도 되게 많이 떨어졌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일본 본국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시작하자고 얘기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일본 본국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병들어 죽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싸워야 될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군이 철수하게 되고 뭐 이때 이제 뭐 이순신이 뭐 쫓아가가지고 싸우다가 전사했던 전투가 노량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임진왜란은 지금 제가 적어놓은 정도, 그러니까 더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적어놓은 정도의 순서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지도상에는
뭐 진주대첩이니 뭐 행주대첩이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까지 막 세세하게 보실 필요 없고 요 정도의 순서만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럼 이 임진왜란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예요. 사실 임진왜란은 우리나라에만 어떤 중요한 역사는 아닙니다. 이 임진왜란 때문에 동아시아의 어떤 전체 판도가 바뀌게 돼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에는 뭡니까? 뻔하죠. 뭐 토지가 다 황폐화되고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고 그러니까 국력이 매우 감소하게 돼요. 사실 임진왜란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따지고 보면은 막았으니까 이긴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막아도 막은 게 아니다. 네, 딱 이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막았지만 막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나라는 어땠냐? 안타깝게도 명나라도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력이 상당히 쇠퇴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긴 하죠. 명나라도 임진왜란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고 결국에 점차적으로 국력이 약화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명나라가 얼마 안 가서 멸망하는 수준까지 가게 돼요. 임진왜란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요. 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무너지게 돼요. 갑자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을 무너뜨리고 에도 막부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임진왜란의 주역들이었던 뭐 명나라,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다 그냥 뭐 누구도 건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 막부를 세운 이후에 많은 문화 발전을 이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입장에서 좀 뼈아픈데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술자들, 많은 어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뭐 학자들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 자신들의 실력을 이제 마음껏 일본에서 또 뽐내면서 이때부터 일본의 어떤 뭐 성리학이라든지 또는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요. 그래서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쉽죠. 우리의 도자기 사업은 쇠퇴하고 일본은 확 뜨고 막 이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통신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통신사라는 거는 조선의 어떤 여러 가지 문물, 문화 이런 것들을 일본에 전파해주는 사절단이다. 외교 사절단. 근데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통신사를 받아야지만 자기들도 이제 얻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좀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결국에 우리나라가 보내게 되면서 결국 조선과 일본의 국교도 다시 이제 재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은 좀 이득을 받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을 보면은 여진족은 사실 중국에서 관리를 하던 애들이에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싸움은 되게 잘하는데 막 여러 부족으로 좀 쪼개져 있어요. 여진이라는 부족 자체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항상 이런 이민족들을 다룰 때는 걔네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좀 이렇게 맨날 싸우게 이간질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너무 이제 에너지를 쏟느라 얘네들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얘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점점 좀 강해져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가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후금입니다. 우리 왜 예전에 고려 배울 때 여진족이 세운 나라 이름이 금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게 나중에 나라 이름 바꾼 게 뭡니까? 청나라예요. 청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조선도 되게 피해를 많이 받고 명나라는 아예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갔고 일본은 뭐 지배자가 바뀌긴 했지만 결국 이제 많은 이제 이득을 얻어냈다. 그래서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듣느라 이제 고생을 하셨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앞으로 아마 2개 정도가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같이 힘내는 걸로 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